We gave them something to hope for. 2021년과 2024년에 개봉한 드니 빌네브의 듄 시리즈는 반지의 제왕과 비교할 정도로 엄청난 평가를 받으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0만을 못 넘겼네요. 이야,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영화가 길어서 상영관을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반지의 제왕은 영화로만 보여줄 수 있는 영상미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소설이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듄은 파트2에서 폴과 키사치의 덕을 표현하는 방식이 소설보다도 더 실감나게 살려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화로만 둘을 비교하면 듄이 더 잘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듄 2편이 나오는데 3년이 걸렸는데 3편은 2편과 달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한다고 했으니 한 4, 5년 봐야 할까요? 와, 그러면 난 30대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듄 영화판과 소설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면서 과연 3편은 어떻게 전개될까 생각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30대의 하람아 듣고 있니? 나중에 다시 와서 보거라. 추측이 꽤 많이 섞여 있으니 여러분들도 그냥 재미로 보시고 나중에 맞춘 거 있으면 예언 잘한 척 썸네일 바꿔서 다시 해먹겠습니다. Tell me, what was it about? Nothing's clear. 레딧의 한 추측을 보면 드니 빌네브 감독의 듄은 어쩌면 소설과 다른 분기점을 갖는 평행우주가 아니냐는 가설이 나옵니다. 이 가설이 드러난 이유는 소설판 듄 일부의 내용 때문인데요. 영화판에서는 제시카가 데모 시험을 보면서 자신이 하쿠넨 남작의 딸임을 알게 되지만 원작에서는 폴과 제시카가 사막을 탈출한 뒤 폴이 스파이스에 노출되어 미래와 과거를 엿보게 되면서 진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폴은 제시카의 출생의 비밀뿐 아니라 두 가지 갈래의 큰 미래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원작에서 폴이 황제가 된 뒤 벌어지는 무아팁 지하드로 프레맨들이 폴 무아팁을 구세주로 여기며 그의 이름 아래 12년간 610억 명이 죽는 거대한 성전을 일으키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남작을 찾아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라며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분기는 생각하는 것만으로 속이 메스꺼워진다는 언급 그리고 폴이 어릴 때부터 하쿠넨을 증오하도록 교육받았다는 내용 때문에 영화판에 생각하지 않고 이 대목을 보면 이거는 폴이 하쿠넨 가문을 따르는 분기점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라반과 같은 자기 친족도 대놓고 버리는 남작이 굳이 폴이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받아줄 것 같진 않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영화판에서 굳이 폴이 남작의 숨통을 끊어놓으면서 할아버지라는 멘트를 치기 때문에 영화판의 듄은 소설판과는 다른 이때를 기점으로 분기가 갈라지는 이야기인 것 아니냐라는 추측입니다. 물론 원작에서의 폴은 두 개의 분기를 모두 보고 무아팁 지하드를 선택했다는 걸 생각하면 분기가 달라진다고 폴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지만요. 이제 영화판과 소설판에서 달라진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짚어보며 영화판에서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듄은 영화 1, 2편이 소설 1부고 영화 3편이 소설 2부입니다. 편의상 편은 영화로, 부는 소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작을 바탕으로 한 추측이며 먼 훗날 감독님이 인터뷰로 이거 분기 갈리는 거 아니었는데 라고 해버리면 슬퍼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투피르 하와트입니다. 듄의 세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 사람들은 발전한 인공지능과 기계로 인해 안락한 삶을 누렸지만 반대로 그 때문에 인간들은 지나치게 게으르고 나태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인공지능에 의존하지 않겠다며 벌어진 기계 파괴 운동, 버틀레리안 지하드가 발생하면서 컴퓨터와 같이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주는 기계가 법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컴퓨터를 대체할 존재가 필요하긴 하기에 바로 멘타트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들은 특별한 정신 수련을 통해 슈퍼컴퓨터와 같은 계산 속도를 갖게 되어 사람들 사이에서 컴퓨터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투피르 하와트도 그러한 멘타트 중 하나로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3대째 보좌한 유능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하나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이 나태해지는 게 문제인데 슈퍼컴퓨터를 파괴하고 멘타트가 슈퍼컴퓨터를 대체하게 되면 결국 슈퍼컴퓨터를 사용하는 게으른 인간이 멘타트를 사용하는 게으른 인간이 되는 것 아닌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 좀 의아했거든요. 이러면 결국 부지런해지는 건 멘타트뿐이잖아. 이런 의문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인 브라이언 허버트가 쓴 버틀레리안 지하드 소설에서는 버틀레리안 지하드가 일어난 이유를 조금 다르게 묘사합니다. 이쪽은 러다이트 운동이 아니라 터미네이터로 기계가 인간을 지배해 인간들이 저항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멘타트는 그런 중에 생각하는 기계를 아버지처럼 여긴 나머지 그의 방식을 모방하다 한 소년에서 비롯되었다는 에피소드인데 아버지 버전으로 해석하면 결국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로 아들 버전으로 해석하면 멘타트는 전쟁을 통해 일어난 인류의 발전 중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 아무튼 투피르 하와트 역시 이러한 멘타트 중 한 사람으로
1편에서는 이렇게 눈알 뒤집고 계산하는 어딘가 크리피한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하게 초인에 가까운 능력을 보이는 베네 게스리트와 비교했을 때 멘타트는 주어진 정보를 통해 답을 도출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주어진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직관력은 부족한 진짜 기계 같은 면모를 보여주는데요. 때문에 원작에서는 폴의 어머니인 제시카를 배신자로 착각하고 의심하는 등 상당한 트롤링을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 다른 인물이 범인임이 밝혀지는 와중에도 하필 진실이 밝혀지는 현장이 없었다 보니 아이고 내가 제시카를 그때 죽였다면 우리 가문도 안 망했을 텐데 라며 후회하고 반성하는 꽤나 어리버리한 모습도 보여주죠. 이후에는 하쿠넨의 부하로 들어가 페이드로타를 돕기도 하면서 그 독한 마녀는 16년 동안이나 우리 가문을 속였는데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역시나 아주 골 때리는 다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정보 내에서 최선의 행동을 했는데 주어지지 않은 정보가 너무 치명적이라 결과적으로 삽질을 하는 식의 스토리는 저는 너무 좋아해서 이게 소설판에서 가장 재밌는 에피소드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 영화에서 어떻게 나왔나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이 하와트 씨는 이 편에서는 캐스팅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후에 감독님은 이 캐릭터를 정말 좋아했음에도 영화판은 처음부터 멘타트보다는 베네 게스리트 중심의 스토리를 짜서 어쩔 수 없었다 밝혔는데요. 사실 소설을 영화화하면 잘리는 장면이 나오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스토리상 베네 게스리트랑 멘타트 중에 하나를 빼야 한다면 멘타트를 빼는 게 맞긴 해요. 때문에 원래는 하와트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시카가 배신자인 줄 착각한 거니가 다시 보자마자 다짜고짜 제시카 목치고 죽이려던 것도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편이 나온다면 어떨까? 하와트가 원작에서는 2편에서 갔어야 하는 인물이지만 2편에서 등장도 안 하는 바람에 결국 살아남았잖아요. 물론 1편 당시 죽었다 정도로 표현하고 동상이나 뮤비 같은 거나 보여주고 끝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직 쓸 여지도 남아있습니다. 3대째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섬겼던 가신이 4대째 가주가 된 꼬꼬마 공작이 온 우주에 수백억이 죽는 학살에 가까운 전쟁을 벌인다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쩌면 원작에서 하와트가 하쿠넨 가문에 붙었던 것처럼 얘도 3편에서 폴과 틀어지는 포지션을 맡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문과 폴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라면 여전히 폴의 옆에서 보좌할 수도 있고요. 물론 돈을 걸려면 그냥 죽었다에 걸겠습니다. 베네 게스리트 중심의 스토리를 위해 희생되었다 생각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바로 알리아입니다. 제시카는 폴을 살리고 이쪽 사회에 녹아들기 위해 알리아를 임신한 상태에서 급하게 생명의 물을 마시고 데모가 되는 선택을 합니다. 때문에 제시카가 데모들과 기억과 의식을 공유하는 동안 이 갓난아기도 갑자기 그 기억을 함께 받아버리고 이후 자기 인생을 살기도 전에 선주의 기억을 받아버리는 여러 의미로 인생 2회차 꼬맹이가 되어버리죠. 원작에서는 폴이 프레맨을 규합하는데 2년이 걸리기에 알리아는 태어난 뒤 2살답지 않은 어휘력으로 프레맨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거나 사다오카가 쳐들어오자 프레맨들을 지위에 몰아내거나 심지어 남작의 막타도 얘가 치는 등 상당한 활약을 보여주는 친구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폴이 불과 몇 개월 만에 퀴사체 해달하게 되고 전쟁을 끝내면서 알리아는 태어나지도 못한 채 영화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편에서 알리아가 태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많은데요. 1. 알리아가 2살의 남작을 죽여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2살짜리 아역배우가 존재할 수 있는가? 2. 폴이 프레맨을 장악하는데 2년이 걸린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템포가 너무 느려진다. 3. 영화에서 폴이 그렇게 많은 비극을 겪었는데 복수를 2편에서 갑자기 태어난 아기가 쓱싹해버리는 게 과연 좋은 전개인가? 아마도 원작에서 알리아가 남작을 처치하도록 한 것은 폴이 지나치게 영웅처럼 보이지 않도록 공적을 줄인 게 아닐까 싶지만 이미 영화판에서는 퀴사체 헤드락을 타락에 가깝게 강렬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폴이 남작을 죽였어도 별로 영웅같이 보이진 않았죠. 2부에서의 알리아는 15살 소녀로 등장하지만 준 세계관에서는 15살이면 결혼할 나이다 보니 폴의 옆에서 꽤나 비중 있는 보좌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미 데모의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 능력적으로도 애초에 꿀릴 게 없기도 했고요. 다만 소설의 타임라인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면 알리아의 포지션이 여러모로 곤란해집니다. 알리아 역을 맡은 아냐 테일러 조이는 3년이 지나면 30대란 말이죠. 그런데 원작을 그대로 따라가 3편이 2편으로부터 12년 뒤로 시작하면 30대 배우가 12살을 연기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동안이라고 해도 이건 좀... 물론 그냥 배우를 바꾸면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환영에서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을 겁니다. 안 그래도 2편에서도 환영에서만 쓱 비치고 사라져서 뭐하는 애인가 싶었는데 3편에서 배우가 또 바뀐다? 이거는 그리 좋은 방식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준 3편은 2편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시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작에서 무아팁지 아드는 12년 동안 610억 명의 인간을 죽였다고 하는데 영화에서 20년간 전쟁이 일어났다고 설정한다면 사망자 수가 1000억을 뚫어버릴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또 알리아는 성격적으로도 크게 변한 인물입니다.
어차피 영화에서는 뱃속에 있는 장면밖에 없었는데 성격이랄 게 있나 싶겠지만 원작에서는 1부에서는 자신을 괴물이라며 시무룩해 하거나 2부에서는 결혼하라는 말에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지는 등 나이에 걸맞지 않은 모습과 나이에 어울리는 모습이 공존했지만 영화판에서는 아무리 생존을 위해서라고 해도 지식가지에 숨어 무언가를 꾸미는 흑막 같은 으스스함이 강조되었으니까요. 이 이유는 2부가 아닌 3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알리아처럼 아기 때 데모가 되어버린 존재들은 자신의 인격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인격을 받아들이다 보니 불안정해집니다. 때문에 이런 존재는 불길하게 여겨 바로 죽이는 게 원칙인데 하필 알리아는 이제 우주 황제의 여동생이 되어서 누가 죽이고 말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불길한 존재는 불길한 이유가 있었고 3부에서의 알리아는 하코넨 남작의 의지에 지배당해버리면서 사실상 최종 보스의 포지션을 가져갑니다. 폴 아트레이데스의 이야기는 3부에서 완전히 마침표가 찍히는데 영화판은 2부를 다룬 3편에서 완결을 내겠다고 했으니 3부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끌어온다면 영화판의 알리아가 원작과 달리 꺼림직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앞으로 최종 보스가 되어야 하니까요. 세 번째이자 가장 많이 변한 이 인물이 주인공과 대적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던데 동의는 하지만 최종 보스는 알리아에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고요? 차니 카인지입니다. 차니는 소설과 영화에서 가장 많이 변해버린 캐릭터입니다. 원작에서는 폴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린 일편단심의 인물로 폴에게 도전하는 프레멘 전사가 나오면 너 따위가 우리 남편의 명상을 방해하더니 하면서 대신 때려 죽이거나 폴이 황제가 되기 위해 이룰란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고 하자 폴을 포기하고 떠나려는 등 사랑과 숭배 사이를 오가며 상당한 헌신을 보이는 인물이죠. 하지만 영화에서는 오히려 아예 정반대로 폴을 구원자로 보는 것을 의심하며 프레멘이 프레멘을 구원해야 한다 주장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폴에게 실망해 모래벌레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음 영화는 원작과는 완전히 다른 전개가 될 것을 암시합니다. 차니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스토리가 완전히 꺾여버렸는데요.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룰란 공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룰란 공주는 1부에서는 활약이 거의 없지만 2부에서부터는 폴에게 정략 결혼으로 끌려가 이름만 아내인 병통이 되어버리고 그 뒤에서 모이암 데모와 새로운 등장인물들과 일기투합해 폴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폴은 기본적으로 미래와 과거를 볼 수 있지만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수작질을 한 것은 보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예지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시선으로 예지력을 가진 사람을 보면 그만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일단 베네게스릭트인 유를라는 이 약점을 최대한 이용해 폴에게 맞서려고 하죠. 이후 2부에서 새로 등장하는 생체공학 전문 집단 틀레이락스의 기술력으로 1편에서 폴을 구하려다 죽은 덩컨 아이다오를 이용해 만든 복제인간 덩컨 아니다오를 만들어 폴을 파멸시킬 함정을 이용합니다. 폴은 이 복제품 헤이트가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그를 옆에 두는 것으로 알리아의 혈압을 올려주었고요. 이 이룰란의 수어사이드 스쿼드에 차니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니가 여기에 들어간다면 덩컨을 대체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차니가 덩컨 포지션을 맡게 된다면 생각보다 장점이 많은데요. 우선 틀레이락스라는 갑자기 등장한 죽은 사람을 복제한다는 굉장한 능력을 가진 집단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화가 6부작을 전부 다룰 예정이라면 틀레이락스를 빠뜨려서는 안 되겠지만 3부작에서 끝낼 거라면 지금 가진 인물들과 스토리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더 정돈된 이야기의 마침표가 나올 테니까요. 폴이 차니를 사랑하고 있으니 이 또한 함정인 걸 알면서 속아주는 것에도 당위성이 생기고요. 문제는 차니가 저기에 합류할 이유가 있느냐는 건데 차니는 프레멘을 프레멘이 구원해야 한다고 믿었고 폴이 되어버린 퀴사치 헤더락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폴이 우리 프레멘들을 이끌고 수백억을 죽이는 대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면 죽여서라도 막고 싶을 이유는 충분하겠죠. 차니가 이룰란에게 합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면 이룰란이 차니에게 합류하는 건 말이 될까요? 차니가 폴을 막기 위해 표면상으로나마 아내인 이룰란을 이용하려 하고 이룰란은 자신의 인맥으로 모이암 데모 등을 끌어들인다면? 그리고 폴이 최종적으로 차니에 의해 몰락한다면? 이번 스토리가 진짜로 폴이 본 두 갈래의 미래 중 원작과 다른 하나라는 설정이라면 차니가 바랬던 프레멘이 프레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폴이 차니에게 몰락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 역시 가능한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걸 또 뒷받침해주는 게 바로 데모의식인데요. 원작에서는 제시카가 생명의 물을 마셔 데모로 각성하고 폴이 독성이 사라진 생명의 물을 마셔 의식에 동참하고 이 과정에서 차니는 폴이 본 미래를 함께 엿보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차니가 폴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있다는 느낌이 없었는데 딱 이 사건이 생기자마자 둘이 커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영화판에서는 데모의식 때 폴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차니가 폴의 미래를 엿보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때문에 둘의 사랑은 조금 더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원작에서 차니가 폴에게 반하는 순간을 퀴사체 헤더락이라는 압도적인 존재에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영화에서는 폴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찬이를 속이지 않을 것을 선택하고 찬이가 원했던 프레맨의 진정한 구원을 프레맨이 찬이의 손으로 이루어낸다 라고 한다면? 아니면 아예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수도 있죠. 마지막은 레토 2세입니다. 폴은 찬이 카인지와 결혼해 레토 2세를 낳지만 레토 2세는 1부 끝부분에 사다오카의 폭격을 맞고 사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2부에서 다시 아들을 낳고 또 레토 2세라 이름을 짓죠. 만약에 우리 아빠가 네 이름은 폭격 맞고 죽은 첫째의 이름에서 따왔단다 라고 했다면 좀 많이 상처받을 것 같긴 한데 다행히 레토는 존경받는 공작이자 폴의 아버지 이름이기도 했기에 두 번째 레토 2세는 무럭무럭 자라서 너무 무럭무럭 자라버립니다. 폴은 레토가 태어나던 시점에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알리아가 섭정이 되었기에 레토는 이룰란과 알리아의 보호를 받으며 살다가 남작이 의식이 깃든 알리아에게 공격당해 위기에 처한 뒤 진정한 퀴사체 헤더락으로 각성했습니다. 퀴사체 헤더락의 능력도 폴보다 강한데 모래벌레까지 결합되면서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고 때문에 레토가 각성하는 3편과 4편의 시간대는 무려 수천 년이라는 긴 시간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래서 그냥 듀는 3부작만 읽으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요. 4부부터 분위기가 엄청 급변하거든. 하지만 영화판에서는 폴이 프레맨을 결집하는데 몇 개월로 끝나기에 첫째 레토도 태어나지 않았고 3편에서도 찬이가 폴과 다시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아마도 레토 2세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미 찬이가 폴을 떠나던 시점에 임신 상태였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레토 2세가 이렇게 변하는 것까지 다루기에는 영화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하지만 폴이 저렇게 변해버리는 엔딩이 난다면 어떨까요? 모종의 사건으로 아들이 아니라 폴이 모래벌레와 결합하면서 수천 년을 사는 독재자 퀴사체 헤더락이 되는 겁니다. 생긴 게 워낙 그로테스크하다 보니까 그런 엔딩이 나온다면 듄이 표현하는 영웅주의의 비판도 섬뜩하게 담아낼 수 있을 테고요. 폴은 찬이의 손에 몰락해 퀴사체 헤더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운명의 흐름에 끌려가 저렇게 되어버린다. 프레맨들은 폴이 찬이나 이룰란 같은 이교도 배신자에게 순교했다고 믿고 폴의 이름을 외치며 더 격렬한 무아팁 지하들을 지속하지만 그 뒤에는 모래벌레와 결합해버린 폴이 있었다. 2부와 3부의 내용을 섞어서 폴이 여기까지 진행되게 전개한다면 분량을 맞추기에는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감독님은 영화를 3편으로 완결된다고 하셨고 그렇다면 단순히 황제 자리에서 내려가는 것보다 더 강렬한 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죽음이건 벌레와건 말이죠. 아무튼 저는 보고 싶으니 보고 싶어 하겠습니다. 에이, 나보다 똑똑한 작가님들인데 뭐. 마지막으로 이건 3편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이지만 흥미로워서 추가했는데요. 원작에서 블라디미르 하코넨 남작은 동성애자입니다. 그것도 폴에게 욕정을 품고 폴을 닮은 노예를 침실로 들이거나 페이드로타에게도 도저히 조카에게 하는 것 같지 않는 역한 표현을 하는 등 상당히 뒤틀린 욕망을 보여주는데요. 이건 원래 듄의 작가인 프랭크 허버트가 상당한 호모포비아라 남작이 얼마나 쓰레기인지 무려 동성애자야 같은 식으로 쓰이는 장치입니다. 이게 그대로 연출되면 양쪽에게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동성애자 코드는 크게 약해졌지만 페이드 로타 역을 맡은 오스틴 버틀러가 선배님을 놀라게 해주겠다고 아주 진한 딥키스 연기를 하면서 남작의 욕망이 조금이나마 스크린에 남았는데요. 다만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은 이야기에 다른 은유를 담거나 그럴 것이다 해석하는 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듄을 상당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또 듄은 마찬가지로 시대의 명작이라고 불리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의 주제를 반박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는 말도 있고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어떤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느껴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로 손꼽히는 작품들의 가슴이 웅장해지는 에피소드를 다루기 위해 간만에 반지의 제왕부터 주르륵 다시 읽고 오겠습니다. 제 채널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 후원해주시는 이분들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리아 최종 보스설은 유튜브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좀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원작과 너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지만 3편부터는 원작과 시작 전부터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에 이미 너무 달라질 거라는 쪽이 정배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듄 3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신가요? 혹은 어떻게 진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타임캡슐을 달아놓듯이 여기에 써놓으시면 나중에 개봉한 뒤 누가 제일 많이 맞췄나 한번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